제2편 동기유발. 아무리 타고난 영재라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바로 학습 동기 유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습 동기 유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습 동기 유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령과 환경, 취미, 특성, 개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령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2.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3. 중학교에서 고등부 이상. 첫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저학년 학습 동기는 뭐니 해도 부모님의 칭찬입니다. 어떤 달콤한 과자나 장난감보다도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칭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즉, 학습 동기 유발에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의 관심과 칭찬입니다. 어린 자녀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크게 칭찬해주며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다 온 자녀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오늘은 무엇을 배웠지?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이가 단 하나라도 기억하면 무조건 칭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칭찬할 때 가장 주의할 사항은 절대로 틀렸다거나 이문을 가지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설령 틀리게 말했을지라도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틀린 것도 어린아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그날 배워온 것을 부모님께 말하면서 부모가 매우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린이는 조금이라도 배운 것을 더 많이 기억하여 부모님께 칭찬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의 기억력도 가속적으로 놀랍도록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 다녀와서 피곤하고 귀찮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가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쁘게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습할 때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특히 심하게 수줍음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녀가 부모에게 접촉하려고 할 때 야, 피곤해, 떨어져 놀아 하고 내치거나 또는 핸드폰으로 오락을 하게 하거나 장난감을 주면서 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오락에 중독되거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이견 차이로 심한 갈등으로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피곤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부모와 정감을 나누는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70년대에는 볼 수 없던 사건인데 80년에서 90년대 오면서 학부모의 학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자녀의 선생을 자녀 앞에서 부모가 무시하거나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여러 학생들 앞에서 선생을 혼내주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은 선생님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는 올바른 학습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녀의 능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교사 시절 스승의 날 방송 특집에 어떤 장관이 젊은 시절 귀여운 맏딸을 데리고 해변으로 놀러 가려고 하니 맏딸이 구구단 100번 쓰기 숙제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하는 말이 넌 이미 구구단 다 외우는데 100번 쓸 필요가 없어. 월요일 학교 가서 우리 아빠가 그런 숙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고 하면 돼. 아빠가 학교로 전화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가족을 데리고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 교수의 딸은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빠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학교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딸아이는 그 능력에 비해 실력을 모자라서 결국 부모님이 다닌 대학의 적성에 맞는 학과에 입학하지 못하고
시골에 있는 실력에 맞추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하게 된 실수를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앞에서 절대로 선생님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선생님이 잘못 지도한 것이 발견되면 자녀 몰래 선생님에게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상급생에서 중학생의 학습 동기 유발. 11세에서 15세 나이가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장래의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특히 사회는 절대 평등이 아니고 그 능력에 따라 차등 사회란 것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등 계급 사회에서는 더 가치 있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정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즉 가치관의 형성을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 사랑, 가족, 명예, 종교, 자유, 지식, 정의, 취미, 돈, 정직, 건강 등등 모두 중요한 가치이지만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서열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 행동 양식과 습관이 형성되므로 장래의 직업 선택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가치관 정립을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정한 가치 순위가 첫째가 가족, 둘째가 친구로 하거나 또는 첫째가 친구, 둘째가 가족 등의 서열에 두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잘했다, 잘못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서열을 정한 이유를 말해줄래? 이렇게 해서 순서 배열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논리의 허구성이 보일 때는 틀렸다고 지적하지 말고 논리의 모순이 보이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순서가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가치관이 정립되면 그 가치관과 자신의 취미가 맞는 직업을 자녀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수많은 내적 갈등과 논리의 발달에 따라 가치관의 재정립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직업 선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직업이 선택되면 공부의 동기 유발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직업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내가 선택할 능력이 부족하면 절대로 그 직업을 가질 수 없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연령대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학습 동기 유발에는 부모의 칭찬과 더불어 장래의 희망 직업 선택권이 보장됨을 알게 해야 합니다. 셋째, 중3에서 고등학생. 이 연령대는 가치관의 정립이 60% 이상은 대체로 이루어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 가치관 정립이 되면 그에 맞는 희망 직업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 직업과 학과 이름, 대학 이름을 책상 앞에 붙여두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소리내어 자신에게 다짐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는 저절로 잘 하게 됩니다. 특히 어느 정도 학습의 성취가 이루어진 학생은 학습 자체가 즐거워지게 됩니다. 즉 학습은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은 어려운 재미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듯이 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즐겁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 공부 그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오던 잠이 확 달아나고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것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학생은 잠자리 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펼쳐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영화 한 편 본 후 극장을 나올 때 영화 전체가 머릿속에 흘러가듯이 그림이 없는 소설 한 권을 재미있게 다 읽었다면 그 내용이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흘러가듯이 될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중학 과정은 석 달 정도에 끝낼 수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과정은 6개월에서 1년 만에 검정고시 합격할 정도로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48년 2월 1일생으로 6.25 사변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뇌를 다쳤기에 유치원 수준의 지능으로 저를 키웠으니 저는 밥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은 삶을 살아온
참으로 비참하게도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밤에는 누워서 수많은 계획을 세웠다 지우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세운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설령 밤새도록 설계한 계획이 100% 성공한다 해도 배고픔을 해결할 정도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겉으로는 명랑하게 웃고 다녔지만 가슴 속에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힘들게 일한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몸부림은 밤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목매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앞날의 희망을 보여주세요. 희망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밤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어린 유일한 위안이며 도피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뜻밖의 공부할 수 있는 길이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그래서 20살에 검정고시를 거쳐 야간고등학교, 경북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장학금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직장에 가면 한 달 봉급이 8,000원 정도였는데 장학금은 1년에 24만 원이니 직장보다 학교 다니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백지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니 처음 책을 볼 때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검은 것은 글자이고 흰 것은 종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과연 내가 공부로 승부를 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황윤수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쓰러지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어려운 이 환경을 탈출할 수 있다는 정말 평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캄캄한 한밤에 한 줄기 빛이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목이 타는 소년에게 마르지 않는 한 방울의 생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불행했던 과거를 털어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완전한 백지에서 시작한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학습 과정과 방법,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을 지금까지 지도하면서 터득한 교육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에서도 공부는 누구나 자신감을 가진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올렸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갈라지고 영상 제작이 서툴러 죄송합니다. 3편에서는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